대도시권의 변화, 이렇게 행방편 표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실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대도시 근교 지역의 주민 생활, 이 대도시랑 가까운 지역이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이제 경기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대도시로 통근하는 주민들이 늘어난다. 당연한 말이고요. 또 사람이 늘어나니까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그런 시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어 촌락적 요소는 감소한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변화, 대도시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도시 근교 지역 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대형 쇼핑센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형 쇼핑센터, 스타필드 같은 거 있잖아. 물론 서울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근데 서울은 땅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지가 넓은 그런 것들이 경기도 신도시 지역. 서울 사람들도 차로 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쇼핑센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고속도로 주변에는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기도 한다. 그다음 배후 농촌 지역의 변화. 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촌락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시로 어쨌든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가까운 지역인 거죠. 자, 도시적 경관이 그래도 조금씩 증가한다. 그리고 원예 작물과 특용 작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쌀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자급하려고 재배한다고, 자기가 먹으려고 네. 쏘리. 내가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급적인 농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시장에 내다 팔려고 재배하는 걸 상품 작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시랑 가까운 지역은 벼농사를 짓는 거에 비해서 채소 농사를 짓거나 꽃 농사를 짓거나 그래야 소득이 더 많으니까 상품 작물을 점점 많이 재배하고요. 그다음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어쨌든 거기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요리온실 같은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단어 하나만 설명할게. 뒤에 가면 농업 단원에서 또 나오거든요. 시설 재배의 반대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걸 만들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서 농사 짓는 걸 뭐라 그럴까? 자연재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일상생활에 쓰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할게요. 노지재배라고 불러요. 노지. 물론 농업 단어에서 나올 거야. 자, 노지는 늙을 노자 아니다. 너 불월자 아니다. 그리고 불금자 아니다. 불한 거지. 자, 우리가 한자가 좀 약하긴 한데 노가 이슬 노자예요. 이슬 노 두음 법칙으로 노지라고 쓰거든요. 노지. 자, 여러분들 이슬이라고 하는 건 실내 지붕이 있는 천정이 있는 곳에서 내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늘이 보여야 거기서 이슬이 내리거든. 그래서 아무런 시설 없이 농사를 짓는 걸 노지 재배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시설 재배의 비율이 높아요. 땅값 비싸니까. 그에 비해서 전라도 또는 경상도 쪽에 가면, 경상북도 쪽에 가면 노지 재배의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나중에 자주 물어봐요. 넘어갈게요.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경험농가가 점점 늘어난다. 경험농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농업 외 소득 비율이 증가하고요. 주민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 생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관광, 농원, 펜션 등의 여가 공간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서울 사람들이 또는 대도시 사람들이 이제 자연 속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당에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가는 건 힘드니까 경기도에서 외곽 지역, 가평이나 양평이나 그런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 경기도랑 가까운 이렇게 강원도 쪽 그런 데도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면 힘드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도시권의 확대 이야기였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뒤에 가서 하나만 살펴보고 다음 단원 조금만 하고 마칠게. 이건 나중에 문제 해설 따로 이제 찍어서 올릴 거니까 지금 필기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일반 원리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 전체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출근 시간대가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이제 100보다 작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이제 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자, 서울이랑 가까운 쪽은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겠죠. 자, 여기가 대표적으로 성남, 뭐 고양 이런 데인데, 자,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작죠. 아침이 되면 서울로 출근을 많이 하니까 100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은, 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쉽게 말하면 서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여기서 서울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최소한. 올 수는 있지. 근데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그렇게 낮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이제 이렇게 지역들 중에 공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공업도시. 그럼 그 지역은 뭐 구로 금천이랑 비슷한 거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막 하청업체들, 관련 기업들, 거기에 공장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시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100보다 크기도 해요.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런 화성 같은 곳이에요. 화성은 뒤에서 이제 공업에서, 제조업에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가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공업 생산액이, 제조업 생산액이 많은 곳이야. 삼성 반도체 중에 정말 큰 공장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동차 공장도 있고. 됐어요? 자, 그래서 구분할 때 보면,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을 봤더니 얘는 상대적으로 높고 두 개는 이 두 개가 여기예요. 일단 어딘지는 다른 걸 보고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좀 낮죠?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일단 그렇게 구분이 되면 이제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갈게요. 자, 도시계획의 왜?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 아무튼 자, 도시계획의 이해, 도시계획의 의미와 목적. 자, 의미는 도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걸로 아무렇게나 막 건물 짓고 도로 짓고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자,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 자, 산업화가 일어나면 이촌 향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때 계획을 잘 못하면 도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뜯어 고치려면 건물 한번 세우고 나면 뭐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 완전히 바꾸려면. 아무튼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도시 문제의 완화하고요. 또는 해소하고요. 그다음 난개발 방지라고 돼 있는데 난개발이 뭘까? 자, 우리 한자인데. 그 난자가 무슨 난자일까? 난자가 이제 여러 가지 한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제 얘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혼란하다. 오케이? 그래서 개발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개발하는 걸 난개발이라고 불러요. 그걸 방지하고요. 도시 경관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질을 높이는 게 도시계획의 목적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역사를 봤더니요. 자, 형광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변해왔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자, 우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자연을 보호하자 왠지 최근에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이거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물론 이때, 야, 정말 이제 우리 자연 보호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뭐 반대도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어떤 그런 뭐 갈등도 있지만,
잘 만들어 놨다고 하는 평가가 높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 제한 구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때가 1970년대가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던 때다. 성장 중심이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들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서울의 이제 모습인데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건물이 뭐죠? 자, 이거 그냥 100% 농담이다. 이걸 다른 말로 누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농담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라는 게 약간 풍자라는 것도 필요하기도 그런 거잖아. 농담이야, 이거 진짜로. 근데 사실 조금 진담도 섞여 있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의도라는 게 원래 이렇게 허허벌판이었던 곳인데 6.25 전쟁 때는 여기가 그냥 비행장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여기에 높은 빌딩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리고 잠실지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뭐 6.25 전쟁 당시의 모습, 뭐 피난 가는 모습, 한강을 건너서 뭐 겨울에, 자, 그때 한강을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건너가요. 한강이 얼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낮았다 그랬었죠. 자, 지구 온난화는 별로 영향이 없고, 지금은 열섬 현상이 심해지면서 한강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강이 얼었던 건 한강에서 인공열,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쓰니까 그때는 서울이 더 추웠고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1970년대 이전에는 한강에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것도 얼핏 이야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에서 알고 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서해 바다, 특히 한강 하구 쪽은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제일 커요. 배웠죠? 그래서 과거에는 서해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막 서울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 염해도 있는 거고 홍수나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강에다가 뭐 이렇게 하구뚝을 건설할 수는 없고, 왜냐면 한강 반대편은 북한이라서 이거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남북 관계가 옛날에는 안 좋았으니까 한강 하구에는 하구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구뚝은 만들 수가 없고요. 규모는 좀 작지만 한강 서울 근처, 서울 구간에다가 수중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댐보다 작은 거. 근데 그 보가 이제 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이렇게 물을 좀 가두어 두자. 그리고 소금물이 올라오는 걸 좀 막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한국전쟁 당시에는 겨울철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겨울에 비 안 오잖아. 거의 안 오잖아. 그래서 한강이 되게 좁아지고요. 여기에 모래사장, 백사장도 막 드러나 있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었어요. 자, 그래서 참고로 자, 한강 수심 얼마나 될까? 한강의 평균 수심 50m. 자, 50m면 아파트 15층 높이쯤 돼요. 자, 한강의 폭은 넓은 데는 1km 정도 되거든요. 자, 한강의 깊이가 수심이 얼마쯤 될까? 한강 평균 수심. 음? 잠시만요. 한강 수심. 여기서 말하는 한강은 서울의 한강 전 최소 20m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한강 되게 크잖아. 그런데 평균 수심이 10m도 안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10m가 훨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차 있어서 되게 넓어 보이긴 하는데 수심 자체는 깊지 않더라. 여기 나오네요. 그냥 이거 잠깐만 볼게. 자, 그래서 아까 수중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곡 수중보, 김포 쪽에 있는 거고요. 잠실대교 밑에 한강 수중보가 있는데 여기 모식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강에 이제 평상시에는 평균 2.5m를 유지한다. 한강 수심이 사실 3m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의도 같은 데 가서 보는 한강 있잖아. 3m가 안 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
아니, 그냥, 이것도 정말 100% 농담이다? 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거기 다리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장치도 해놓은 뒤로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긴 한데, 과거에는 너무 슬프게도 한강에서 1년에 300명 이상이 자살에 성공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목숨을 잃는 사람만, 끊는 사람만 300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어요. 뛰어내린 사람이 3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CCTV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평균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십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에 닿아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요. 그래서 뭐 수영도 못하고 헤엄도 못 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한강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자, 아무튼 한강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 청계천 복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도시 재개발의 이해. 이건 뭐 또 되게 쉬운 거라서 빠르게 할게요. 자, 도시 재개발은 당연히 도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건물도 지으면 낡은 거고요. 아파트 단지도 건설하면 아파트도 수명이 있는 거잖아. 자, 참고로 우리나라 아파트는 수명이 다른 나라 어떤 건물에 비해서 수명이 긴 편일까 짧은 편일까? 도대체 아파트는 수명이 얼마쯤 될까? 뭐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아파트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한 30년 보고 지었고요. 왜냐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가 받는 무게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하진 않았고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서울 외곽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외와 빠져나가던 그 시기 있잖아. 1980년대부터 80년 말부터 뭐 90년 초까지. 그때 뭐 일산, 분당, 뭐 여기 평촌, 중동 그때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짓느라고 놀랍게도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찾아보자. 보여줄게요. 응? 아, 이거였지? 뭐 지역을, 자, 예를 들면 분당, 바다모래 라고 하면 여기 있다. 자, 뭐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는 나도 꼼꼼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분당 아파트 대부분 바다모래 사용 1994년. 그러니까 동시에 막 수십만 채의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모래가 없는 거예요. 철근도 부족한 거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신도시 지어서 서울 사람 빼내기로 어쨌든 공약도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 모래, 소금기가 있는 모래, 소금은 뭔가를 부식시키잖아. 그래서 분당을 비롯해가지고 그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금은 가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언론에서 말하지 않죠.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수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서 안전진단 같은 거 하면 사실은 이제 건설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런 건물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돈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5층짜리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허물고 이걸 뭐 20층짜리를 지었어. 그럼 원래 살던 사람들은 15층이 더해졌으니까 이거 분양해가지고 받는 어떤 생기는 이익 가지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냥 새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1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도대체 몇 층까지 지어야 되는가? 그럼 짓는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건가?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정말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이제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죠. 정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뭐 옆으로 샜지? 아무튼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건 건물이 낡고 그러면 또 인구가 변하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뭔가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도시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목적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 사업이다. 자, 필요성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막 급격하게 몰릴 때는 정신없이 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부실한 것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계획도 할 여력도 없었던 거고 옛날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요. 불량주택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더 깨끗한 데서 살고 싶고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자동차도 보급돼서 옛날에 비해서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 남부순환도로 있죠. 남부순환도로가 어디지? 신림역에서 봉천역 지나서 서울 입구역으로 가는 어쨌든 거기가 남부순환도로잖아. 자, 왜 남부순환도로일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옛날 서울이야. 서울의 남쪽을 이렇게 순환한다 그래서 서울의 그 당시 거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부순환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아니 서울에 사람 많지도 않고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큰 도로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라고 반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이 더 커지면서 이제 완전 여기까지가 이렇게 서울이 돼버리니까 이게 남부순환도로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남쪽을 순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의 한 도로가 그냥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남부순환도로는 교통량에 비해서 넓은 편일까? 아니면 적절할까? 아니면 남부순환도로가 좀 좁은 편일까? 맨날 막히죠? 그만큼 자동차가 늘어난 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시 재개발 해야 된다. 하게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자, 이제 도시 재개발의 방법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도시 재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철거 재개발. 너무 낡아서 이건 도저히 다시 뭔가 활용할 수가 없다. 다 철거하고 새로 완전히 시작하는 거. 아주 가까운데 이해가 있죠. 우리 학교 앞에 지금 공사 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앞쪽 이제 여기부터 시작한 거고 이제 신림유통시장 그 앞에까지 다 나중 공사가 다 들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맨날 다니는 데서 알겠지만 좀 슬프죠, 좀 속상하지. 서울에서 여기 일대가 거의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거 시설도 너무 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 허물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죠.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설 건데 아무튼 이런 걸 철거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땅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크죠?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되게 속상해. 자, 지금 여기 공사하는 동안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가 있는 걸까? 뭐 당연히 쫓아내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살 대부분 이 일대가. 어쨌든 그래서 공사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어쨌든 살아라. 그 공사 끝나면 여기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했더니 돈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여기가 공사가 끝나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돈을 받고 팔기도 해요. 일단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쫓겨난다는 표현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가 살던 곳에서 다시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원거주민. 원래 살던 사람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재정착률 살게 되는 비율이 되게 낮더라. 자, 실제 사례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쪽 뒤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여기 휴먼시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규모 달동네였었어요. 지금도 규모가 작은 판자촌 달동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규모 달동네 중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다 이제 허물고 휴먼샤가 생긴 거야. 그런데 원래 그 달동네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 중에
휴먼시 아파트에 살게 된 사람의 비율이 한 15%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데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 보존 재개발은 역사 또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인사동 같은 데 있잖아요. 야, 그거 낡았다 그래서 다 허물어버리면 좀 거시기 하지 않냐?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도 그렇고요.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도 그렇고 함부로 사람들이 거기 사는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인데 함부로 고치거나 뭐 그러지 못하도록 정해놨어요. 대신 국가에서 지원금 주고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수리비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만. 됐니?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개발을 한다. 뭐 수리하는 정도. 이건 보존 목적인 거죠. 그 다음 수복 재개발은요. 수리한다, 복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낡긴 했는데 뭐 다 이렇게 다 허물고 새로 지을 정도는 아니고 뭐 조금 손보면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진다. 뭐 그 정도 지역에서는 수복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뭐 흔한 예가 뭐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벽화를 예쁘게 그렸더니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뭐 마을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차장도 정리하고 뭐 도서관도 새로 세우고 그런 정도 그런 걸 수복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뭐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뒤에 문제 보면 그냥 간단한 국어 문제 수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7분이나 됐네. 자, 혹시 궁금한 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되게 쉽게 상식선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간단한 뭐 언어 문제 수준으로 나와요. 뭐 지리 내용만 지리지. 그래서 뭐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 자, 도시 재개발의 유형, 도심 재개발. 자, 우리가 서울의 중심지도 뭐 어느 지역이든 건물이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면, 예를 들면 옛날에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 서울의 중심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도 늘어나고,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도로도 넓혀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도심 지역을 재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도 아파트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택도 수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삶의 질 같은 거, 뭐 신경 쓸 뭐 여유가 없었죠. 지금은 공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래서 주거지 재개발, 그다음 산업 지역도 당연히 재개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로 지역, 금천 지역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2004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구로 공단역, 지하철역 이름도. 근데 지금은 구디라고 보통 부르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여기 이 일대에 섬유공장, 옷공장, 뭐 양말공장, 사람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재봉틀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름도 그래 달라진 거고. 공장 같은 거 다 이제 헐고 새로 지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사람들이 종종 가거든요.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왜 가? 그 근처를. 혹시 가본 친구는 왜 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대형 의류 매장들이 많죠. 가본 친구는 알 거야. 왜 여기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그런 대형 옷 가게들이 있을까? 의류 매장이 있을까? 과거에 여기서 옷 만들었으니까. 섬유 공장이 크게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회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지역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도시 재개발의 영향과 바람직한 방향. 자, 긍정적인 영향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그 다음 부정적인 영향은 뭐 재개발로 늘어난 인구만큼 공공시설이 확충되지 못할 경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인구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체증, 교통체증 심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에 갑자기 학생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거거든. 여기 개발돼서 아파트가 생겼어. 그럼 인구가 늘어났어. 그럼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의 공간, 교실 같은 게 충분하니 부족하니.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때? 중학교랑 비교하면, 여러분이 다녔던 중학교랑 비교하면, 우리 학교는 공간이 여유로운 편이다, 부족하다? 부족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과연 한 반의 학생 수가 몇 명이 될 것인가. 지금은 21명, 22명인데 뭐 30명 넘어가면 힘들거든, 사실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 좀 할게요. 자, 주택 철거 재개발의 경우, 철거니까 다 허물고 새로 재개발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뭐 다시 하지 뭐.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혹시 이야기했나요? 이런 얘기?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가 생겼을 때, 다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사는 비율이 높기가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 뭐 이 동네가 다 그렇잖아. 아무튼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기존 상권 해체로 영업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자, 젠트리피케이션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시사 내용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은 굉장히 뜨거운 시사 용어였어요. 알아두세요. 자, 젠트리피케이션은 거주지가 바뀌는, 이동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야. 근데 그 이사가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곳보다 저기가 더 좋아. 나 여기 이사 갈래. 또는 여기 상권보다 저기가 더 좋아. 나 이렇게 갈래. 자발적인 이동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 이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뭐 흔한 예로 자, 여러분들 여기 물레동이라고 있어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원래 공업지대거든요. 영등포 그쪽으로 해가지고 땅값도 싸고 건물도 이제 그 공장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 예술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값싸게 이렇게 건물 빌려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바뀌어가요. 뭐 프랜차이즈점 뭐 어딜 가나 비슷하잖아.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는 건물도 독특하고 예술가들이 뭔가 독특하게 꾸며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임대료도 싸니까 들어와가지고 뭐 카페도 만들고 음식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물레동 쪽에 많이 찾게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지금 되고 있을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돈이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점.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정말 땅값이 또는 이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에 털을 닦았던 예술가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더 싼 데로 이렇게 강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점 또는 돈이 많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음식값 되게 비싸지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를 더 이상 찾을까 안 찾을까? 갈 이유가 없죠. 여기가 독특하고 매력이 있어서 간 건데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여기나 저기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 여기에 파리바게트나 여기에 파리바게트나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결국은 여기의 상권이 망해버리는.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가 강남에 가면 가로수길이라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니? 자,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샤로수길이 왜 샤로수길이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가로수길의 짝퉁인 거지. 이름부터가. 오케이? 그런데 정작 이제 지금 가로수길은 가면은 빈 가게들 되게 많고요. 사람들도 더 이상 가로수길에 가지 않아요. 값만 비싸지. 이제 매장들도 다 빠져나가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태원 쪽에 보면 경리단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면 무슨 길 해가지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작 또 경리단길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빈 가게 또 되게 많고요.
이제 망해버린 거지. 길 자체가, 상권 자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매장이 더 큰 자본 그런 거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쫓겨나는 현상 이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람직한 방향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뭐 했던 얘기 뭐 다시 하고 싶진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료인데 뭐 똑같은 사진은 아니고요. 자, 재개발 전에 난곡동이래요. 난곡이 어디죠? 여기 뒤에 난초할 때 난이고요. 계곡할 때 곡이에요. 난초가 있는 계곡이란 뜻에서 이름 자체는 예쁘지. 난향초등학교, 난초 향기란 뜻이잖아. 그런데 도시에서 계곡이다. 사실 산이란 얘기잖아. 물론 이제 관악산처럼 경사가 급한 건 아니지만 저쪽 이제 뭐 2호선 라인부터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계속 오르막이잖아.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지역이죠. 그 중에 쭉 올라가면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휴먼시아가 있어요. 휴먼시아는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2000년 초반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 이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밑에 연도 보면 알겠지만 2006년이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살던 사람들,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10%가 조금 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돈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가 어쨌든 여기 휴먼시아야. 서울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대규모 달동네.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다고. 자, 밑에 있는 건 그냥 뭐 뻔한 이렇게 국어 문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난곡동에서는 우리는 알죠? 이게 동그라미 처리를 하더라도 난곡이라는 걸 알죠. 아무튼 여기는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은 거죠. 철거 재개발.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부산광역시 사구에 위치한 마을이랬는데 자, 여기는 뭐 허름한 달동네였다. 그러나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담벼락과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했다. 허문 게 아니라 종전에 있는 걸 살짝 보수해서 고쳐서 뭔가 바뀐 거잖아요. 여기는 수복 재개발. 일부만 살짝 고친다. 됐죠? 뭐 그럼 물어보는 건 뻔해. 자, 어디가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 당연히 가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재개발 다음에 건물의 평균 높이는 어디가 더 높을까? 가가 더 높겠죠. 네, 그런 식의 내용을 물어봐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잠깐만 있다가 지역개발로 갈게요. 자, 지역개발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혁신도시, 뭐 위치 또는 개념 정도만 중요한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어려운 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역개발은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공간 범위죠. 성격이 같은 뭐 공업지역이면 뭐 공업의 성격이 나타나는 공간 범위. 어쨌든 공간이라는 뜻인데 지역개발의 의미는 당연히 지역도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 개발하고 조금 달리 좀 더 넓은 범위를 보통 말을 해요. 지역개발이라 그럴 때는. 자, 지역개발의 목적은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뻔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의 방법 체크를 좀 할게요. 뭐 체크라기보다는 자, 이 부분은 뭐 기본 내용이고요. 사회문화 시간에도 그대로 나올 거예요. 혹시 배웠니? 성장, 거점 개발, 균형 개발 배웠어? 그러니까 사회문화 시간에도 뭐 님비 현상, 핀피 현상 나오거든. 그 부분이에요. 아무튼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 자, 대체로를 좀 구분을 해보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들 또는 뭐 개발 초창기 그때 주로 하는 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 돼서 대체로 잘 살아. 돈도 많다기보단 여유가 있어. 그때 하는 게 주로 균형 개발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나머지 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먼저 채택국가는 주로 개발유산국, 여기는 주로 선진국.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개발주산국은 일단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어. 뭔가 기반시설도 별로 없어.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게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돈이나 자원이 적다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까? 자, 우리나라의 1970년대 또는 80년대 이야기예요. 자, 70년대로 갈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대체로 가난해요. 대부분 농사 짓고 있고. 근데 돈이 조금은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자, 전라도 정읍, 논밖에 없는데 거기다 뭔가를 투자하려면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가난한 시절에는 돈을 투자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는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는 대도시 지역 또는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주로 투자했던 곳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남동 임해 지역, 여기가 성장 거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거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거점은 뭐냐면요, 원래 전쟁 용어예요. 자, 서로 싸우는데, 여기를 점령하면 중요한 지역인 거야. 핵심 지역인 거야. 여기를 점령하면 여기를 바탕으로 다른 데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지역을 거점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개발주산국들이 왜 특정 지역 성장 가능성이 큰 이런 지역을 거점으로 정해서 여기다 먼저 투자를 할까? 여기가 투자를 받아서 투자가 돼서 성장하고 나면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성장해. 그리고 여기서 뭔가 얻어지는 효과가 주변으로 퍼지는 걸 기대한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급 효과라고 불러요. 파급 효과. 자, 파급에서 파는 파랑, 물결을 뜻해요.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물결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그 급은 미칠 급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파도가 퍼지듯이 여기서 발생한 어떤 개발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걸 기대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파급 효과가 잘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잘 안 나타나요. 이유는 단순해. 자, 전체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그나마 여기가 먹고 살만 했는데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하니까 여기가 성장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를 와버려. 여기서 언제 기다리냐 이거지. 자기 지역으로 뭔가 이익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는커녕 사람들이 서울로 남동임의 공업지역으로 일자리가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은 더 성장하고 수도권은 더 성장하고 지역은 성장이 덜 되는 거고요. 또는 인구가 줄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쇠퇴하고도 있고. 됐죠? 개념은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파급 효과의 반대말. 자, 우리가 뭔가 거꾸로 흐른다. 화살표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 뭐라고 표현할까? 거꾸로 흐른다? 역류한다. 역류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추진하면 파급 효과를 기대하지만 역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역류 효과가 나타나면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요. 우리나라가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죠.
물론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많아서 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지방은 정말 살아 살기 좀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 내가 배가 고파서 뭔가 간식거리가 필요해. 우리 선생님 시골 집에서 가장 가까운 뭐 슈퍼마켓 또는 이렇게 편의점 걸어서 30분을 가야 돼요. 내가 어딘가 아파. 약국이 필요해. 걸어서 1시간 가야 돼요. 초등학생들? 자, 우리가 초등학교는 원래 집 가까운 데서 그냥 걸어 다니잖아. 근데 우리 시골 동네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역시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 다닌다기보다는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안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 하나 있어요. 하향식 개발. 우리 하향식에다가 뭔가 체크를 좀 할게요. 뭐 뜻은 또 어렵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 조직을 비롯해서 뭐 어떤 커다란 공동체 또는 조직은 그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군대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통령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다 달았나? 그 밑으로 이렇게 여러 장관들이 있고요. 부서들이 있는 거지, 뭐. 교육부도 있고, 뭐 체육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서가 뭐가 있을까?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차관들을 비롯해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뭔가 급이 나눠지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죠. 그리고 제일 밑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군대로 치면 일반 사병이 있으면 그 밑으로, 그 위로 장교들이 있는 거고,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장군들이 있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조직 체계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하려면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결정하려면 막 서로 토론하고, 서로 막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누가 옳으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니, 서로 이걸 막 따지고 있는 거야. 자, 또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이니까 예를 들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뭔가를 놓고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다가 뭐 공장 같은 거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간 같은 것도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개발도상국, 어쨌든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결정을 해서 아래로 뭔가 전해진다. 위에서 계획 세우고 위에서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면, 특히 군대가 그렇잖아.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밑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걸 하향식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이런 하향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균형개발 볼게요. 자, 균형개발은 주로 선진국에서 하고요. 자, 선진국,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선진국이니까.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발전 격차가 많이 크죠. 지방에는 큰 병원들도 없고, 나만 하더라도 정읍에 대학교가 없으니까 서울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발전 격차가 이렇게 큰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읍 사람들 또는 촌락 사람들 지금 뭐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뭐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지역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은 없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돈도 있겠다.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해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해요. 됐죠? 뭐 이해가 아마 뭐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이야 지가 알아서 막 성장하는데 뭐 서울에 뭐 더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자, 선진국이다 보니까 자, 옛날에는 다 부족했으니까 뭐 학교를 지어줘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도서관을 지어줘도 좋아하고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왕 해줄 거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지.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주민들은 이게 필요하다. 그럼 위에서 그러세요? 지원해 줄게요. 이제 이건 아까하고는 반대예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밑에서 주민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서 의견을 모아서 위로 올려보내면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상향식 개발이라고 불러요. 상향식. 방향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요. 근데 문제점 또는 단점도 있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자, 지역 이기주의 개념 잡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영어로는 님비 현상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지?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잖아.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돼. 쓰레기 매립장 또는 화장터 뭐 그런 것들 혐오시설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뭐 교도소 우리 집 근처에는 안 돼.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이게 님비 현상.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지하철역은 우리 동네에. 또는 뭐 도서관은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공원 우리 동네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해달라. 다른 동네 말고 우리 동네에 해달라. 이런 걸 핀피 현상이라고 불러요. 핀피. 여기에 써있죠. 님비 현상, 핀피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죠. 제발 우리 앞마당에 지어주세요. 님비 현상의 반대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토 개발 과정 설명하고 뭐 빠르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원 농업인가?로 넘어갈게요. 자,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여기까지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종합 개발 과정 살펴볼게요. 자, 이제 좀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뭐 여기서도 문제가 종종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으로 갈수록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더라고요. 네, 중요한 특징만 잡고 이것도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과정을 봤더니 이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지금은 5차에 해당해요. 뭐 이거 다 구분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이제 맞는 것만 대응하는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0년대다. 이제 우리의 역사, 한국사를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뭐 필수로 배우니까. 자, 50년대의 한국전쟁, 그리고 그전에는 일제강점기.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부터 공업을 조금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70년대가 되자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계획이고 뭐고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70년대에 시작을 하고요. 대략 10년 정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성장 거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했던 주요 정책을 보면은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시장이라 그러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뭔가 이제 시장을 형성하려 그러면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걸 중심으로 공업을 발전시켰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뭐 쭉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물 자원 종합 개발. 뭐 홍수 같은 것도 많이 났고요. 가뭄 피해도 심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같은 거 만들려다 보니까 큰 강에다가 우리나라 남한 4대 강에다가 여러 개의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했어요. 일단 물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에다가 체크 표시 좀 할게요.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이 뭐죠? 간접적이다.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뭔가 성장하고 돌아가려면 공항도 있어야 되고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철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항구 시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바탕이 돼야 사회가 어쨌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든. 그래서 어떤 거에 기반이 되는 그런 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OC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이라기보다는 뭐 국회에서 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SOC 사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SOC.
아무튼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한 대표적인 사업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에요. 처음엔 반대가 되게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되게 많았어. 아니 우리나라처럼 되게 가난하고 자동차도 몇 대 없는데 그 큰 고속도로를 왜 만드냐. 뭐 당연했겠죠. 하지만 그때 어쨌든 만들어 놨더라. 아무튼 그래서 특징을 봤더니 생산 기반 확충 이거랑 거의 상충하는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수도권 남동매 해안 지역이 성장 거점이 됐고요. 여기에 공업단지가 건설이 됐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이지만 그래도 90년대부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지내면서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이 많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촌락 지역은 거의 정치되다 보니까 지역 간 격차가 90년대도 이미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부터는 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도 이게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 사실 더 많이 성장하고요. 다른 데는 조금은 덜 성장하는 하고자 했으나 이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균형 개발을 1990년대부터 시작했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뭐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교류 지역이 개발 및 관리가 시작됐다.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있기도 하고 북한이랑 이렇게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뭐 통일에 대비한다. 뭐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당연히 북한하고 뭐 교류할 거 교류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고 또 싸운다기보다는 대립할 때는 뭐 대립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휴전선 근처 지역들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환경 보존도 조금 생각하고요. 자, 여기다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추가해 놓을게요. 자, 1차 국도 종합 개발 계획 시기 때, 뭐 국도 종합 개발 계획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그린벨트를 설정해요. 개발 제한 구역.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역시 국도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른 건 아니지만 도농 통합시가 이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크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광역개발 볼게요. 1980년대. 자, 광역개발은 여러분들 여기 처음 나오죠. 뭐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하고 짬뽕 형태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랬으나 실제로는 80년대까지 성장 거점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궁금하니까 짧게만 설명할게요. 자, 광역 개발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혼합형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여러 개의 구역으로 일단 나누어요. 그리고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동등하게 모든 지역이 1번, 2번, 3번, 4번이 모든 지역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균형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지역을 성장시킬 때는, 개발할 때는 1번 지역의 성장 거점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성장이 되면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1번 지역만 놓고 보면 거점 개발 방식이에요. 자, 3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성장 거점이 되는 지역, 도시를 선정하고 여기가 성장하면 주변 지역으로 이익이 퍼져서 또 성장할 것이다. 역시 여기만 놓고 보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광역 개발이라고 한다.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4차 국도 종합계획은 자,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자, 3차까지는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개발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이란 말은 뭐 자연 환경을 뭐 보존하고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인간이 좀 필요하면 환경 오염이 좀 있더라도 개발하자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이라는 말을 빼요.
환경 보전, 뭐 생태계 이런 걸 좀 더 생각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는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인데 물론 3차는 10년이 안 돼요. 우리가 맺고 끊는 걸 좀 좋아하잖아. 그 2000년이 되니까 그냥 끊어내고 2000년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10년 단위인데 10년 좀 짧다. 우리나라 전체를 어쨌든 계획하는 건데 제4차는 20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했던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수정을 2번을 해요.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20년 단위로 넓어졌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끝난 제2차 수정 계획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계획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랑 뭐 경쟁해야 되니까, 세계화 시대니까. 그래서 통합국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자, 이런 건 3차 때까지는 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약간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그 다음에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세계화 시대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4차도 끝났고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역시 20년부터 40년까지 20년 단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정확하게 뭐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전하고는 뭐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크게 없어요. 뭐 4차 때도 이미 선진국들이 하는 거 뭐 많이 가져왔으니까. 자, 어쨌든 제 5차 때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자, 뜬금없이 문제. 자, 현재 우리나라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꽤 많아졌잖아요. 우리 노인들은 당연히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퇴임하시면 당연히 이제 생산활동보다는 뭐 여생을 즐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노인 인구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당연히 평생 노력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연금 받고 편하게 당연히 살 권리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고성장을 할 수가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상 원래 그럴 수밖에 없거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구 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들어갔고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것도 제5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당연하지. 지구온난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재앙,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됐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지역개발,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그냥 뻔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도덕책에, 여러분 혹시 도덕 과목 있었나요?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내용, 뻔한 내용. 패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내용도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국토 개발에 따른 공간 및 환경 불평등.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은 이제 상대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뭔가 평등하지 않더라. 자, 먼저 공간 불평등 볼게요. 자,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져 있는데, 자,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 자, 수도권은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대한민국의 남한의 11%예요. 10분의 1 정도 돼? 그런데 인구도 절반 정도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번역별 지역 내 총 생산액도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아니면 뭐 이게 정말 큰 병원, 그런 것들, 또는 커다란 뭐 백화점, 또는 뭐 커다란 뭐 문화 공연 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수도권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참고로 선생님 고향 정읍에서 예를 들면 뭐 오페라 공연을 보고 싶다. 정읍엔 없어. 없어. 그럼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전주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에도 없는 게 있으면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에 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방에 살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몰라 평생 지방에서만 살았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서울 살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원인이나 뭐 현황이나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볼게요. 자, 과거에는 대략 봤더니 1900년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 가구당 도시 가구, 어디 있니? 도시 가구 소득하고 농촌 가구 소득하고 거의 같았어요. 어쨌든 사람이 하루 일해서 또는 한 달 일해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소득이 생기는데 농촌과 도시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가 근데 그 뒤로 계속 벌어지더니만 지금은 도시 가구 한 가구하고 농촌 한 가구하고 비교했더니 요만큼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농촌 지역이 똑같이 어쨌든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한 가구가 소득을 이렇게 소득이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적더라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뻔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환경 불평등 볼게요. 환경 불평등. 자, 의미는 지역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혜 지역과 어디는 뭔가를 이용하면서 뭔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는 지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물론 공동체를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어떤 희생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미안해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좋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으면 나중에 뭐 내가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다른 지역이 조금 내가 약간 마음의 빚이 조금 있는 그 지역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지식이 없거나 전혀 모르면 서로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 서로 다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해가 충돌했을 때. 자,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보자. 자, 서울 사람들, 서울 안에 1000만 명쯤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상업시설도 많고 그래서 서울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서울 안에 발전소가 많이 있을까? 별로 없을까? 자, 여러분들 서울 살면서 발전소 본 적 있니? 자, 서울에 발전소가 있긴 있어요. 홍대 근처에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근데 정말 전력을 조금밖에 생산을 못해. 그치?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뒤에 가면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전기를 주로 뭘로 만들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원자력 발전도 하지만 석탄을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석탄으로 발전하는 걸 화력 발전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에 가면은요,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바닥에 쌓아둬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석탄 먼지 같은 거 날리겠죠? 그 주변 지역은 새카매. 석탄 가루가 날려서 그 다음에 석탄이 불에 타면서 새카만 연기와 각종 오염물질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주변 지역들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나?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전기를 이용하는데 그 전기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이걸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어느 지역에선가는 어쨌든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 그런 걸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면 이게 세상 살 때 어떤 자기가 뭐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사실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뭐 도움을 주고받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할게요.
자, 원인은 국토 개발로 인해 공업화된 지역이나 도시의 환경오염 물질이 바람이나 하천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 환경오염시설의 불균등한 분포 등으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한다. 자, 밑에 있는 게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자, 시도별 전력 생산량 및 소비량을 봤더니, 자, 서울 볼게요, 서울. 자, 서울의 전력 생산량은 요만큼. 근데 서울에서 쓰는 전력은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경기도도 생산은 요만큼. 그 다음에 소비는 이만큼. 경기도도 요만큼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경기도가 지금 이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 생산하는 전력은 뭐 이렇게 뭐 안양시 또는 뭐 광명시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보면 섬 있죠, 섬. 화력발전소 같은 게 세워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사는 섬 지역이나 아니면 저기 외딴 곳이나 이런 곳에 화력발전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얘가 조금 많이 생산하지만 도시 지역에는 당연히 발전소가 거의 없는 거죠. 아무튼 자, 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올까? 가까운 곳. 너무 먼 곳에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자, 그래서 충청남도를 봤더니요. 경기도 바로 밑에가 충청남도잖아. 그 충청남도는 요만큼 생산해가지고요. 요만큼밖에 소비를 안 해요. 요만큼이 대체로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됐어요? 뭐 그런 자료예요. 그런 자료.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및 굴뚝 자동 측정 기기 부착. 그래서 이거 봤더니 시도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면 충청남도가 요만큼이나 배출해요. 앞에 이유 때문에. 자, 얘네들은 자기들이 전기, 사실 여기서 쓰는 전기도 대부분 공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들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좀 알아뒀으면. 자, 그리고 상식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자. 날이 좋으나 흐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린 건 어쩔 수 없어. 자,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겠죠. 재활용이야. 뭐 재활용하는 공장 같은 데 보내면 되는데 이제 매립해야 되는 거. 자,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 이런 건 어디다 매립할까? 어디다 묻을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1번, 서울에서 처리한다. 2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한다. 뻔하지. 서울 안에다가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묻을 수가 없잖아.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데다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환경 불평등에 해당하는 거죠. 참고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묻을까? 아니면 되게 멀리 떨어진 저기 뭐 지방에다 묻을까?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저 지방까지 옮기는 것도 일이잖아요. 수도권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있는데 인천에서 약간 구석 쓰레기 매립장을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현재 인천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것도 상식이니까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월드컵 공원 가봤니? 하늘공원? 이제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거기 보면 하늘공원 이렇게 언덕이잖아. 거의 산처럼 보이잖아요. 자, 거기가 과거에는 뭐였어? 그쵸? 난지공원이라고 지금 이름이 남아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난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요.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옛날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서울에다 묻었거든? 근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다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니까 땅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만든 다음에 주변 지역을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한 거예요. 됐니? 나중에 월드컵 공원이나 하늘공원, 난지공원 놀러 가거든. 아마 설명 같은 거 잘 돼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보고 정리할게요. 혁신도시. 자, 혁신도시에서 키워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혁신도시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거.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지역 간 그런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은 너무 많이 뭔가 몰려있고 이미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지방을 좀 성장시키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일반 기업이나 개인더러 가라고 할 수 없으니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가 가니까 그걸 중심으로 지방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지방을 성장시키자. 이게 혁신 도시인 거죠. 그 포인트는, 자, 수도권에는 혁신 도시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옮기는 게 포인트니까. 그리고 지방도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다 보니까 지방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포인트야. 됐죠? 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수능까지 갈 친구들은 이제 복습하다 이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중요한 지역들,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시간 애매하네. 10시 4분. 이걸 영어로는 텔레파시라 그러고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심전심이라 그러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